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이번 달 말이면 제가 채널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는데요. 단출하지만 그간의 영상들을 살펴보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근우 교수님 에세이를 좀 더 좋아해 주시고 탈무드 이야기 같은 동화도 좀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야기 모음 영상을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안도 해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근우 선생님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죠.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를, 다음 시간부터는 누구나 감상하기 좋은 탈무드, 이솝우화, 그리고 우리 전래동화까지 시리즈로 좋은 내용 듬뿍 담아서 이야기 모음집 형태로 영상을 업로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 안에서 아동에서 청소년 성인까지 모두가 따로 또는 같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유익한 도서 영상들을 재생 목록으로 분류해서 차곡차곡 같이 꽂아가고 싶거든요.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방 같은 채널로 키우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날까지 꾸준하게 정진할 거고요. 여러분도 애정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도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근우 교수님의 에세이집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이전 도서 영상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보다 전에 나온 책인데요. 78세 때 집필하신 내용으로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환자들을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치신 선생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되거나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인생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픈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으로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은 나이 들매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성경 님이 엮어주셨고요. 출판사는 갤리온입니다. 저도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단숨에 읽어 내려갔는데요. 갤리온 출판사에서 낭독을 좀 더 허락해 주셔서 총 5장 구성인데 각 장마다 골고루 읽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더 감사하고요. 특히 더 좋았던 부분 위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러셀은 말했다. 재미의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의 기회가 많아지며 운명의 지배를 덜 당하게 된다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재미없는 나이가 어디 있으랴. 인생은 어느 시기건 그에 알맞은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그것을 충분히 느끼며 산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뭐가 그리 억울한가? 나이 들어 보세요. 재미있어요. 백발의 노신사가 젊은이에게 한 말이다. 젊을 때는 나이 드는 것이 싫고 노인의 부정적인 모습만 떠올리지만 실제 나이 들어 보니 재미있다는 말이다. 그렇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재미없는 나이가 어디 있으랴. 물론 20살의 즐거움과 50살이 되었을 때 느끼는 삶의 즐거움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달라져 더 특별하고 가치가 있다. 그걸 모르고 현재 나의 상태를 다른 시기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일생토록 후회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을 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슬픈 삶이다. 인생은 어느 시기건 그에 알맞은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그것을 충분히 느끼며 산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음향이 있기 마련이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다.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젊음의 열정과 에너지가 오히려 젊음을 좌절시키기도 한다. 힘없고 느리기만 한 늙음이 천천히 익어가는 술처럼 그윽한 인생의 향을 품어낸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 늘 좋으리란 법은 없으며 나쁜 것이 언제나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는 것이다. 단점이 있다면 노력을 기울여 보완하고 장점은 갈고 닦아 내 삶에 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좋은 기운을 북돋아 나쁜 기운을 잠재우도록 해야 한다. 중년 이후를 바로 본다는 것은 나이 들어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을 구별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나이가 들면 분명 나빠지는 것들이 있다. 가장 확실하게 나쁜 것은 바로 육체의 노화이다. 사실 나이 들면 건강이 나빠질 일만 남았지 거꾸로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는 누구나 알지만 스스로에게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입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나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억울함과 애석함만 커질 뿐이다. 노화, 즉 몸의 변화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능이다. 또 하나, 나이 들미 두려운 이유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뇌력 저하다. 이런저런 약속과 집안 행사를 잊어버린다거나 지갑이나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이런 정말 늙었나 봐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비아냥대기도 한다.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나도 모르게 더 빨리 나이 들어 버린다. 나도 수첩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것을 잊어버려 고생한 일도 있고 바로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은 적도 여러 번이다. 처음엔 충격이 컸다. 하루 종일 사라진 기억을 생각해내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수십 년 뇌 속에 쌓아왔으니 용량이 꽉 찼을 것이다. 이젠 나의 뇌가 알아서 자동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입력시키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생각이 느려지고 행동이 둔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한창 때의 젊은이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나이 들매 미덕이다. 생각해보라. 나이 들면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적어지고 나를 찾는 사람도 줄어드니 바삐 서두를 것은 없지 않은가. 무슨 일이든 천천히 해도 혼낼 사람이 없으므로 마음 푹 놓고 하면 된다. 사실 나이 들면서 가장 넉넉해지는 재산은 시간이다. 얼마 전 나이 드니까 음식 맛이 없어졌다고 잠옷 억울한 표정을 짓는 이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예전에 먹었던 그 맛을 찾아 구석구석 맛집을 순례한다는데 그 맛이 아니란다. 그러나 평생 하루 세끼 온갖 음식을 줄기차게 먹으며 살아왔는데 혀가 둔해질 때도 되었다. 나이 들면 혀의 맛이 아닌 다른 데서 삶의 맛을 찾아보라는 신의 계시쯤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고 나는 그의 억울함을 달래주었다. 또 누군가는 나이 들어 좋은 것은 지하철 공짜표밖에 없다고 투덜거리기도 한다. 나이 들면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공짜표가 어디인가? 아마도 나이 들었다고 무료로 지하철을 태워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굉장한 혜택이다. 거기에 박물관 입장료도 깎아주는 등 찾아보면 이런저런 경로 우대 혜택이 많다. 지하철에 타면 젊은이들이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기도 한다. 맡아놓은 자리처럼 앉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자가용이 따로 없다. 사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억울해하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행복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그 즐거움을 누릴 생각은 하지 않고 억울한 생각만 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빠진다. 나이가 들면 좋은 점은 생활이 단순해진다는 것이다. 책임도 의무도 줄어든다. 시간이 늘어나고 인내심이 많아지고 감정이 섬세해진다.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불어난 시간에 하나씩 해보는 재미를 누리는 것도 좋다. 여행을 하고 글을 쓰거나 악기를 배워도 좋으리라. 더디 진도가 나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칭찬해 주리라. 나이가 들면 긴 시간이 드는 일을 찾아 제대로 시작해보라. 잘 안 돼도 서툴어도 시간이 넉넉하므로 내 자신을 기다려줄 수 있다. 요즘 나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마다 신기하다. 주위에는 밤에 자다가 세상을 떠난 동창이나 선후배가 많다. 나 또한 내일이 반드시 예약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와, 눈 떴구나, 하하하 하고 쾌재가 터져나온다. 그 순간의 찰나적인 신비감이라니. 젊을 때는 이러한 신비감을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그때는 아침마다 기계적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남은 생물학적 여명이 적다는 데서 오는 하루하루의 희열감에 매일 아침이 행복하다. 이것도 나이 든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이다. 일본 시인 이사의 하이쿠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리다니. 딱 내 심정이다.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 간다고 억울해하지 마라.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후회하지 마라.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할 수 있을 만큼 살았고 일했고 즐겼다. 지금 내 나이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이 더 급하다. 내가 쓸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다. 내가 나이 들매 대처하는 방식. 네팔 룸비니 동산에 갔을 때다. 룸비니 동산은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난 불교의 성지다. 2600년 전 석가족의 왕비 마야 부인은 친정으로 아기를 낳으러 가다가 이곳에서 산통을 느끼고 사라수 나무 밑에서 석가모니를 낳았다.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낮은 언덕을 상상했는데 막상 보니 룸비니 동산은 밋밋한 정원처럼 보였다. 문득 앞서가는 한 무리의 여행객들 사이에서 낯익은 한국말이 들렸다. 여기가 룸비니 동산이야? 볼 게 하나도 없네. 실망한 목소리다. 성질하기에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신비롭기는커녕 네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시골 풍경에 지나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불교를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한다면 구석구석 성스럽지 않은 곳이 없다. 넓은 땅 위에 서 있는 사라수 나무는 2600년 전 석가모니의 탄생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오히려 성스러움과 신비함은 아주 평범하거나 그보다 못한 환경에서 나온다. 예수 또한 베들레헴의 시골 마을 마국간에서 탄생하지 않았나. 평범한 풍경 속에 감춰진 2600년 전 시간을 더듬어 보고 느낄 수 있다면 룸비니 동산은 볼거리가 무궁무진하다. 반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헤아린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나이 들어 맞이하는 인생은 룸비니 동산과 비슷하다. 발견하고자 한다면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찾아낼 수 있다. 나이를 먹으면 늙고 병들고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이 듦의 전부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노년은 잔잔한 호수를 떠가는 나룻배다. 나룻배는 동력이 거의 없다. 젊은 날에 소진했기 때문이다. 조금 남아있는 힘으로 저어야 하는 나룻배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배의 속도에 맞춰 주위 풍경도 천천히 흘러간다. 평소 보지 못한 많은 것들에 눈길이 닿고 작은 소리도 가깝게 들려온다. 나무의 푸른 이파리, 나무의 둥지를 튼 새들의 지저김, 일렁이는 물결, 그리고 노를 젓는 내 손등에 도드라진 힘줄까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노년은 인생에서 느린 속도가 허락된 시간이다. 노인은 뭐든 천천히 해도 용납이 된다. 노인이 큰 길을 뛰어가거나 허겁지겁 음식을 먹거나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오감을 온전히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기도 노년이다. 혹자는 나이가 들면 감각이 떨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생물학적 감각은 떨어질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더 깊고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긴 세월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경험과 여유로워진 시간이 결합하여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친 감각을 깨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발견을 통해 인생의 많은 것을 새롭게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노년이다. 젊은 시절에 이런 느긋한 여유를 즐기기란 쉽지 않다. 늘 내일, 다음을 생각하느라 몸과 마음이 바쁘기 때문이다. 학부 시절부터 본때 묻은 책들, 목욕탕에 가득한 하얀 김, 아들 내외가 간식거리로 사온 전병 과자,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떼를 쓰며 울던 기억들, 나이가 들어 비로소 눈뜬 오감은 인생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게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 이런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절대 구할 수 없다. 룸비니 동산처럼 말이다. 피 맥스웰이란 사람이 한 말이 있다. 나이 먹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노년기는 발견의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만약 그가 무엇을 발견하라는 말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혼자 힘으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견이 아닐 테니까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동감이다. 네팔인 친구 라즈 반다리 씨와 히말라야 고산 트레킹을 갔을 때였다. 2주 동안 5,000m 고봉을 걷는 일정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도 내 눈은 늘 고봉에 가닿아 있었다. 저기 어디쯤에 목적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꽤 높이 올라갔을 즈음 앞서 걷던 라즈 반다리 씨가 갑자기 땅바닥에 앉더니 나보고 옆에 와서 누워보라고 했다. 그는 뜬금없이 물었다. 이 선생, 무슨 소리 안 들립니까? 무슨 소리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라즈 반다리 씨는 자꾸만 무슨 소리가 안 들리느냐고 여러 번이나 물었다. 미안해서 들린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가만히 누워있으니 정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풀벌레 소리였다. 바람 소리도 들렸다. 옆으로 눈을 돌리자 벌레들이 꾸물거리고 개미도 열을 지어 기어가고 있었다. 아, 거대한 히말라야도 이런 작은 미물을 품고 있었구나. 나는 놀랐다. 히말라야를 다닌 지 수년이 넘었는데 나는 언제나 높은 산봉우리만 바라본 것이다. 노년은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에서 충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다. 생물학적으로 늙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우리의 늙어가는 모습은 제각각이다. 세월은 많은 것을 가져갔다. 건강과 에너지, 일과 의욕, 그리고 미래. 그러나 나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 많은 시간과 깊어진 눈과 즐길 줄 아는 여유다. 그것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것이다. 날이 며칠 춥더니만 연구소 욕실물이 얼었다. 해마다 겨울이면 얼곤 했는데 올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아내가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고 걱정하기에 가서 봐주는 척 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3월 어느 날이면 또 여지없이 물이 콸콸 나오곤 했다. 이런 여유는 노인이 부려야 어울리지 않겠는가.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라며 자꾸만 후회하는 당신에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좀 더 참아볼 걸. 누구에게나 나쁜 과거, 아쉬운 기억, 후회가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회상, 아쉬움, 불만 등 기억의 가짓수는 늘어간다. 우리는 곧잘 과거 속에 빠진다. 이미 지나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거는 곧잘 현실을 가로막는다. 불가에 지금 네가 선 자리를 꽃방석으로 만들라 라는 말이 있다. 과거도 미래도 보지 말고 지금을 보라는 말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노력해야 한다.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늘 오늘을 살 뿐이다. 석불을 보기 위해 경주 남산에 수십 번 올랐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깨지고 헐어지고 사라졌지만 곳곳에 100여 개나 되는 석불이 남아있었다. 신라인들은 왜 이렇게 많은 석불을 만들었을까? 아마도 남산에서 이상향을 꿈꾼 것이 아닌가 싶다. 죽어서 서방 정토에 갈 게 아니라 현실의 극락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수시로 놀러가 인생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쉬어갔던 것이다. 과거는 과거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몸이 바쁘지 않을수록 과거 속에 살기 쉽다. 제일 좋은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완전히 잊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갖고 놀아라. 과거는 심심할 때 잠깐 불러내 가지고 노는 것쯤으로 생각하면 어떠한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틀렸다. 미국의 한 노인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가 환자들에게 일생 동안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통계를 냈더니 1위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것을 이었다고 한다. 반증하자면 그동안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나는 어린 시절 장티푸스에 걸려 죽을 뻔한 후 어머니의 과보호 속에서 성장했고 자라는 동안 정신적인 억압을 받았다. 그러나 그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뇌하고 애쓰며 결국 내 의지대로 삶을 이끌어간 것이 아닌가 싶다. 몸이 허약해 동네 건달들에게 이유 없이 자주 맞아 모멸감을 느꼈던 때는 당수를 배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기도 했다. 4.19 혁명과 군사 독재라는 시대의 경랑을 통과하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으로 시위를 주도해 체포되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나는 내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모색하며 오히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꿈에 그리던 히말라야에 갈 기회가 생겼지만 아이젠이 없어
난감했을 때는 대장간을 찾아다니며 운동화에 쇠침을 덧대어 핸드메이드 아이젠을 만들어 가져갔다.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니 의료 환경이 얼마나 척박했는지 제대로 읽을 만한 의학서가 없었다. 그래서 직접 외국 서적들을 번역하여 공부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장애물을 만났다. 그리고 그 장애를 넘는데 안간힘을 썼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길 앞에 기차 레일을 착착 깔아주지 않는다. 혹 정해진 기차 레일이 있다면 오히려 나를 엉뚱한 곳으로 데려갈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넘어서고 이겨낼 때 비로소 진짜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 그런 사람만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이가 들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삶에 대한 후회보다는 아쉬움이다. 순간순간 내린 나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지는 게 인생이기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보통 시도해서 잘못된 일보다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더 큰 법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네.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지난 삶을 긍정하고 만족해야 한다. 결국 누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것이니까 말이다. 여기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정리해보자. 보통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섭이나 제재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 속엔 내가 꿈꾸는 삶이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속내도 있다. 사실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뜻한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장애를 만났을 때 의지를 발휘하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 극복하는 것이다.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고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투덜대기 전에 내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볼 일이다. 긍정이란 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좀 강한 인상이다. 큰 키에 눈썹은 짙고 입술은 굳게 다물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부드러워지더니 이젠 흰 수염만 붙이면 영락없는 산타클로스다. 나이 들면서 찍은 사진 속의 나는 눈과 입에 늘 웃음이 묻어있다. 긍정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편안한 얼굴이 만들어진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보통 긍정이라고 하면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한다. 긍정이 나쁜 것도 무조건 좋게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긍정은 모든 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진정한 긍정은 일단 나에게 일어난 상황을 수긍하고 그 다음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삶이 좋은 쪽으로 흐르도록 하는 에너지다. 나에게도 늘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자세가 있다면 나쁜 일이라도 최악으로 흐르지 않도록 내 마음과 행동을 움직일 수 있다. 누구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 습관적으로 출근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면 잠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보라. 긍정적인 사람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는다.
그러나 진정한 긍정의 고수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잘 견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하루를 결정할 것이다. 그 하루가 모여 평생이 된다. 더 늦기 전에 노년의 삶을 그려보라. 언젠가 외계인이 등장하는 영화를 봤다. 영화에서 외계인은 흡혈귀처럼 인간의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에너지를 얻어 연명한다. 재미있는 점은 외계인들이 나이 든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육체적 노화로 인해 젊은 사람보다 몸속 수분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외계인은 노인을 쳐다만 볼 뿐 공격하지 않는다. 그 장면을 보면서 노인은 외계인들에게도 홀대를 받는 존재이구나 싶어 실소가 났다. 사람들이 노인을 보면서 늙으면 다 그래?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되나 봐 라고 할 때가 있다. 대개는 나이 든 이들이 행동이 느리거나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고집을 부릴 때 등이다. 노인의 이런 특징이 노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젊은이들은 자신만큼은 영원히 늙지 않을 것처럼 말한다. 언젠가는 나도 늙고 죽는다는 사실을 평소에는 망각하고 사는 인간은 그래서 축복받은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세상에 늙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 오늘 아침 택시를 타고 오면서 차창 밖으로 마주쳤던 싱그러움이 풀풀 풍기는 대학생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된다. 인생의 시간은 어떤 일이든 나에게 닥치는 순간 너무 빨리 흘렀다고 느낀다. 어느 날 들여다본 거울 속에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얼굴을 발견하고 당황하듯 갑작스럽게 나의 늙음과 마주칠 것이다. 늙음이 머지않아 닥쳐올 일이라면 그날을 위해 늙음을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설계를 세우는 것이다. 계획하고 가꾸지 않는 노인의 삶은 당사자만 힘든 게 아니라 자녀와 이웃 등 주위 사람을 피곤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도대체 나이 듦이란 무엇인가를 미리미리 음미해 보는 일은 무엇보다 지금 나의 삶을 잘 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미래의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은가. 먼저 늙는다는 과정이 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따져보자. 우선 생물학적인 신체 변화다. 주름이 많아지고 키도 작아지고 몸무게도 줄어든다. 기력도 젊을 때 같지 않다. 한마디로 생체 조직이 무기력해지고 쇠퇴한다. 뇌의 기능이 감소하여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억력도 떨어진다.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노화로 인한 몸의 불편함을 알기는 쉽지 않다. 나도 60살이 넘어서야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 겪으셨을 이런저런 통증과 몸이 따라주지 않아 발생되는 일상의 불편함을 느꼈다. 내색 않고 묵묵히 참아내셨던 어머니에게 혹 나이 들면 다 저런가 하는 생각으로 서운하게 해드린 적은 없었는지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또 노년에는 정신적인 변화도 크다. 성격이 젊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다. 늙으면 아이가 된다는 속담이 여기서 나왔다. 내향적, 수동적인 성격으로 변하여 겁이 많아지고 고집이 세진다. 지나간 일들을 자주 회상하며 우울감에 빠질 때도 많다. 의존성이 높아지고 친숙한 대상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고 질투와 의심이 증가하기도 한다. 이런 성격의 변화는 노인이 되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특징도 아니다. 성격은 일생 동안 발달하고 성숙한다. 어느 순간에
성격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경과 속에서 죽을 때까지 발달한다. 청장년기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에 따라 노년의 시기에 드러나는 성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정신분석가인 에릭스는 인생의 단계적 과정을 건강하게 적응하며 지나온 노인은 타인과 융화하는 인격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건강한 적응에 실패한 노인은 외로움을 겪기도 한다. 건강한 적응이란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에 부딪히면서 긍정적으로 단련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의 삶은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사회활동을 중지하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은둔형이다. 젊었을 때의 화려했던 모습에 비하면 늙어버린 나는 너무 초라하다.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 실망을 주느니 말없이 사라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여배우들이 나이가 든 뒤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심리와 비슷하다. 둘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다. 사사건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울분을 사귀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자기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망쳐놓은 것 같아 울분이 터진다. 분노형이다. 반대로 모두 내 탓이라고 자학하는 사람도 있다. 셋째, 자학형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사는 것이 치욕스럽다며 스스로를 학대한다. 젊었을 때는 한가락했는데 늙고 병든 지금은 세상에 폐를 끼칠 뿐 아무런 소용도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자식들이 못 사는 것도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등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돌린다. 넷째, 무장형의 노인도 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열정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노익장들이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이들이지만 간혹 의욕이 지나쳐 주위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노인들이다. 이들은 인생의 경과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자연스러운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바로 이상적인 노인의 삶이다. 성숙형 노인들은 서양 속담처럼 마치 앙금이 없는 포도주와 같다. 좋은 포도주는 오랜 숙성을 통해 앙금마저 녹아버려 투명한 빛을 띈다. 이들은 표정부터 편안해 보인다. 자기 중심을 잃지 않지만 부드러운 중재자로서의 모습도 갖추었다. 우리가 소망하는 곱게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한 유형의 노인일 것이다. 노인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기를 바라는가? 앞서 말했지만 노인의 모습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삶의 태도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경향이 짙다. 이것이 바로 젊었을 때부터 나는 어떤 노인의 유형으로 살고 싶은가를 가늠해봐야 하는 이유다. 아름다운 노년 만들기의 핵심은 자기에 대한 성찰과 변화에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지난 60년의 인생을 가지고 그 이후 10에서 20년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노인의 시기는 과거의 정리도 중요하지만 정리만 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길다. 그러므로 노인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는 바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노년을 살아갈까 젊었을 때부터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말 실수를 하고 후회한 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속마음이야 어떻든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 말을 조심하고 아껴야 하는 이유다. 평생 진료실에서 수많은 인생을 지켜본 나는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구로서의 말을 강조해왔다. 과장을 좀 보태자면 말만 조심히 해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말을 잘하는 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별로 어렵지 않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면 된다.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할 말만 안 해도 성공이다. 나는 과연 말을 조심히 잘 쓰고 있는 것일까? 말을 할 때에는 다음의 10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상스러운 말은 하지 마라. 욕이나 비하하는 말은 말 가운데 가장 낮은 하수다. 둘째,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누구나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다. 그 말은 뇌관이다. 건드리면 폭발한다. 셋째, 남과 비교하는 말은 피하자. 3살 먹은 아이부터 80살 먹은 노인까지 남과 비교하면 정말 기분 나쁘다. 넷째,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공격하지 마라. 자존심을 건드리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 두고두고 원망만 들을 뿐이다. 다섯째, 상대 가족을 헐뜯지 마라. 본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상대의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드리지 마라. 여섯째, 폭탄 선언은 제발 참아라. 우리 헤어져. 이혼하자. 사표 내야지.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마지막에 하는 말이다. 일곱째, 유머 있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무슨 이야기든 심각할 필요는 없다. 여덟째, 분명한 말은 오해를 남기지 않는다. 확실한 예스와 확실한 노는 연습해야 잘할 수 있다. 아홉째, 비비꼬는 꽈배기 말은 하지 마라. 마음이 꼬여있을 때는 침묵하는 게 더 낫다. 열째, 사람을 죽이는 독 있는 말도 있다.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하고 명약이 되기도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평소에 쓰는 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깨달은 것들. 1990년 첫 손자가 태어났다. 나이 55세에 공식적인 할아버지가 된 것이다. 오래전 아내가 첫 아들을 낳자 아버지가 될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어색하고 뭔가 섭섭한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런 기분은 잠시였다. 자꾸 고물거리는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신비로운 기운이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앞으로 이 아이와 내가 만들어갈 이야기가 아주 많을 거라는 기대가 마음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조부모 되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조부모가 되면서 동시에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손자를 볼 즈음이면 직장에서 퇴직하고 사회에서 은퇴하는 시기와 맞물리기도 한다. 그러니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순간 기쁨과 서운함이 뒤섞인 미묘한 감정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다. 또 옛날에 비해 조부모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조부모는 한 집안의 어른으로 손자, 손녀들의 학문과 인간됨을 가르쳤지만 요즘 아이들의 교육은 몽땅 부모 몫이다. 조부모가 손자, 손녀 양육에 이러쿵저러쿵 아는 체를 했다가는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에게서 핀잔을 듣기 일쑤다. 한편 자녀가 결혼하여 독립한 뒤 부모 세대는 자녀 양육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끼며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한다. 이제 인생에서 큰일은 웬만큼 치렀으니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쓰고 싶어 하는 것이다. 물론 손자, 손녀는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가끔 만나서
예뻐해주는 정도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 이렇듯 사회 변화와 개인 중심의 가치관이 조부모 역할을 위축시키며 그 존재 가치마저 빛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자녀에서 부모로 다시 조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을 밟는다. 삶의 종반부에서 맞닥뜨리는 조부모의 단계는 인생의 핵심이자 하이라이트다. 조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한 단계 올라섰음을 뜻한다. 조부모의 자리는 이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역할을 경험하게 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 지난 삶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당신이 어렸을 때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후로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나는 손주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땠는지 자주 생각했다. 유감스럽게도 기억나는 게 많지 않았다. 솔직히 아내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 일에 쫓겨 정신없이 사는 동안 아이들이 순식간에 자라버렸다는 것. 아버지가 의사인데도 풍족한 환경에서 키우지 못한 것. 아이들과 대화로 해결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것을 내 고집대로 결정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아이들 공부에도 관심이 없어서 아이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다가 아빠, 집합이 뭐야? 라고 물었는데 집합? 모여 하면 모이는 거 아니야? 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아빠 정말로 박사야? 언젠가 자녀들에게 아비로서의 미안한 마음을 전했더니 아이들은 변두리의 낡고 허름한 집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늘 아버지 고집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자신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끝까지 기다려준 아버지였다고 말해주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 걷고 전니가 빠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친구를 사귀는 등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과 나는 세월 속에 덮여있던 지난 시절을 함께 기억해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억 속에 실오라기처럼 남아있던 서운함은 사라지고 오해가 풀어지기도 했다. 똑같은 사건을 전혀 다르게 기억하는 것이 놀라웠고 내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나 나의 이면을 알게 된 적도 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는 기억이 없는데.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네.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되뇌었는지.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워했다. 우물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솟는 따뜻한 고마움이었다. 세대를 잇고 과거를 이해하는 소중한 존재로서의 손주들. 그들이 아니었다면 지난날의 나는 서툰 부모로만 남았을 것이다. 조부모 또한 손자 손녀와 부모 사이에 다리가 되어준다. 나는 비록 서툴렀지만 그래도 4명의 자녀를 키운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손주들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았기에 어떤 상황에서는 제 부모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첫 손자가 초등학생일 때 운동회에 간 적이 있다. 운동장에는 경기를 하는 아이들로 북적였다. 그 틈에 손자가 보이지 않아서 찾아보니 녀석은 운동장 구석에 있는 세장 앞에 우두커니 서서 공작을 보고 있었다. 그 즈음 며느리는 아이가 또래와 어울려 놀지 못하고 늘 혼자 있다고 속상해했다. 아이는 어린 시절의 나와 똑같았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녀석이 나를 빼닮았구나 싶었다. 나 또한 어렸을 때 숫기가 없어 혼자 있기를 좋아했고
쓸데없는 걱정이 많았다. 초등학교 때 붓글씨를 잘 써 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상을 주기 위해 내 이름을 불렀는데도 소심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였다. 다행히 소심하고 고집스러운 성격은 대학생이 되어 여러 사람과 어울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차츰 나아졌다. 아마 손자도 성장하면서 제 힘으로 극복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찾게 될 것이다. 며느리에게 손자와 비슷했던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그랬다는 말처럼 위안이 되는 말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조바심을 낸다고 단박에 해결될 일이 아니니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어떻겠느냐고 넌지시 일렀다. 아이의 단점만 크게 보지 말라고도 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모자람을 극복하고 부족함을 채우는 과정에서 사람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며느리를 위로했다. 그 말 덕분인지 그 뒤로 아이를 대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한결 여유로워 보였다. 양육법에 관한 최신 정보를 꿰고 있는 신세대 며느리에게도 늙은 시아버지의 인생 경험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었다. 그 일로 나는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역할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손자, 손녀에 관한 일은 부모들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조심했다. 오랫동안 가족을 책임지고 리드하는 가장의 자리에 익숙해 있던 조부모들은 부모가 된 자녀들에게도 명령하고 지시하려는 버릇이 있다. 하지만 조부모는 앞서가는 자리가 아니라 따르는 자리에 있어야 좋다. 손자, 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는 그 부모를 믿고 짐을 덜어주겠다는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 어른이 자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른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다. 곰곰 되씹어 보면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나의 인생 후반부를 새롭게 쓰도록 해주는 듯하다. 가족의 인연이란 참으로 놀랍다는 걸 세월이 흐를수록 실감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내가 11살 무렵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할머니의 상여를 따라가면서 나는 줄곧 생각했다. 죽으면 땅속에 묻힐 텐데 그러면 숨은 어떻게 쉴까? 할머니는 땅속에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내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을까? 답은 없었다. 마침내 관이 내려져 흙이 덮이고 동그란 봉분이 만들어졌다. 나는 슬픔보다는 땅속에 갇힌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없다는 사실에 우울했다. 엊그제 대학 동기의 부음을 듣고 문득 그때의 막막함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후세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다. 간혹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 그들 중 일부가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해 증언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서야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죽음을 보통 저 세상에 간다고 표현한다. 이사 간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새로 이사 가는 집이 판잣집인지 아파트인지 전원주택인지 알 수가 없다. 모른다는 것에서 오는 근본적인 불안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다.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 작가로서 심연과 같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었던 그도 말년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다. 그는 죽음을 입구가 좁고 안이 깊은 검은 가방이라고 일기장에 적었다. 그 가방 속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형제들, 자녀 4명이 갇혀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는 큰 스님은 암에 걸리자 의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했다. 어느 신부님은 사후 안구 기증을 약속해놓고 번복하기도 했다. 혹자들은 이런 성직자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노골적인 험담을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완벽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오히려 인간이 죽음에 대해 얼마나 큰 불안을 갖고 있는지를 반증한다. 그러나 인간이면 누구나 성직자 혹은 뛰어난 정신세계를 가진 이라도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려는 자리에 인간적인 고뇌가 있다. 고뇌가 깊을수록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각 과정을 거친다. 아, 인간이면 누구나 죽는구나. 나도 피할 수 없구나 하고 수긍한다.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인 것이다. 이 준비 과정에 나의 의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죽음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진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인간적인 죽음은 솔직한 죽음이다. 아, 정말 무섭다, 두렵다 하면서 죽음을 맞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죽음의 고뇌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하며 남은 삶을 가치 있게 한다. 그 과정 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가. 비행기는 고도를 차츰차츰 낮추면서 착륙한다. 그래야 안전하고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다. 죽음도 연착륙해야 한다. 두려움과 충격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평소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스님들은 임종이 가까워지면 상좌들에게 역대 큰 스님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는지 알아오라고 한다. 앉아서 돌아가셨느냐, 물구나무를 선 채 돌아가셨느냐 등을 물어보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고자 멋지게 죽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 또한 마음의 준비 과정일 뿐이다. 젊었을 때 나는 촛불처럼 죽고 싶었다. 마지막 촛농까지 모두 타고 녹아 없어지듯 내 몸과 마음이 소멸하기를 바랐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고고하게 살아내겠다는 각오다. 손톱만큼 남은 촛불이라도 그 밝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만약 세월이 더 흘러 기력이 다해 침대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날들이 온다면 네팔에서 찍어온 풍경이나 내가 좋아하는 영화 등을 보며 삶을 정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죽음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또 나에게 견뎌낼 에너지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길 만큼 고통이 심한 병에 걸려 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쩌나 싶기도 하다. 게다가 심장이 안 좋은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본인에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도 큰 혼란과 충격을 안겨준다. 그런 황망한 죽음만은 피하고 싶어서 내 주머니 속에는 항상 응급처치약이 들어있다. 시간을 벌고 싶어서다. 침대에 누워서 서서히 죽음을 맞으면서 내 아이들, 손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에 조금이라도 맺힌 것을 모두 풀고 싶다. 가족 아카데미아에서는 생애 준비 교육과정 중 하나로 죽음을 가르친다. 나는 죽음에 대한 나의 고뇌를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특히 내가 강조하는 것은 죽음을 처음 경험하는 손주들과 이별하는 법이다. 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두려움과 혼란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보통 조부모의 죽음은 손주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서 얘야, 할머니가 돌아가셨단다 라는 말을 듣는다. 어쩌면 조부모와 심리적으로 먼 요즘 아이들은 공원에서 죽은 새를 발견한 것처럼 잠깐 놀라는데 그치고 말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조부모가 병에 걸려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곧 나으실 거다라는 말 대신 가족 모두 이별 준비를 해야 한다. 죽음의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경건하게 죽음을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죽음은 무섭다, 두렵다, 안타깝다, 슬프다. 그런 당연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그럼으로써 손주들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다. 첫째, 죽음은 정상적이고 평안을 얻는 길이다. 이런 죽음의 의미를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알려주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죽음이 삶의 정상적인 일부분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도록 평소 자주 이야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둘째,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라. 특히 손주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라. 셋째, 충분히 슬픔을 나누되 유머가 있다면 더욱 좋으리라. 먼저 가서 자리 맡아 놓을 테니 천천히 오렴. 죽음의 당사자가 보여주는 마지막의 여유는 가족에게 따뜻한 슬픔을 남겨주지 않을까? 보들레르가 말했다. 사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그 이별이 연인 사이의 이별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인생과도 잘 이별해야 한다. 죽음은 내 아이들과 이별하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과 이별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도 이별하는 것이다. 인간이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아직 죽지 않았다면 사랑을 나눌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나이에 민감하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나이부터 묻는다. 기자들이 나를 인터뷰하고 쓴 기사에는 언제나 이름 뒤 괄호 안에 나이가 적혀 있다. 평소 나이를 잊고 살기에 그 숫자를 보면서 내 나이가 이렇구나 느끼기도 한다. 대학 시절 어느 교수님이 나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시기에 대답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웃기만 하셨다. 인턴이 된 뒤 그 교수님이 또 나이를 물었다. 내가 대답하니 이번에는 참 좋을 때다 라고 했다. 전문의가 되었을 때도 같은 질문을 하신 뒤 정말 좋은 때다 라고 말씀하셨다. 교수님은 왜 번번이 나이를 물었던 걸까? 한참 뒤에야 알았다. 교수님은 나에게 지금 네 나이가 제일 좋을 때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강연에 나가 주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내용이다. 나는 지금이 내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한다. 5살이면 5살이 황금기고 70살이면 70살이 황금기다. 나는 5살 때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행복했다. 20살에는 외아들을 지나치게 과보호한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느꼈다. 30살엔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의 따뜻한 가족애로 행복했다. 40이 넘어서는 과중한 일에 지치기도 했지만 네팔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면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다. 돌아보면 매 시기가 행복이고 황금기였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뭐 그리 행복하냐고 하겠지만
죽음이 오기 전까지 나는 언제나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다고 믿는다. 환자 가운데 죽을까봐 겁을 내는 이가 있었다. 그가 대학생일 때 우리는 처음 만났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 자동차나 비행기도 못 탔으며 먹을거리도 조심했다. 비 오는 날에는 벼락이, 바람이 부는 날에는 간판이 머리 위에 떨어질까 두려워했고 바닷가나 산에도 가지 못했다.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2년을 이어온 그는 어느덧 50세가 넘어 정년 퇴임을 하였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그의 증세도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다. 하루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왜 그리 죽음이 무서웠던 거죠? 그냥 재미있는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보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보낸 지난 시간을 진심으로 후회했다.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든 걱정일랑 집어치우고 살았든 결국 시간은 똑같이 흘러버리는 것을. 내일 올지 안 올지 모를 죽음을 걱정하느라 써버린 황금 같은 시간을 그는 정말 아까워했다. 나는 그에게 혹 이번에는 지난 세월을 후회하느라 지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었다. 뭔가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는 내가 참여하는 문학 동아리 모임에 나오고 싶다고 했다. 문학을 모르는데 괜찮느냐고 걱정하기에 나는 당장 이번 주부터 나오라고 명령했다. 인생은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즐길 시간과 공간은 바로 지금 여기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항상 다른 곳, 바깥에만 시선을 두고 불행해한다. 뇌 속에서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은 엔도르핀이다. 엔도르핀은 과거의 행복한 기억, 미래에 다가올 행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도르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는데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즐겁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좋든 나쁘든 나에게 닥친 이 순간에 충실할 때만이 인생은 즐거워진다. 톨스토이가 말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지금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라. 지난날 이따금 나에게 나이를 물으셨던 교수님을 다시 뵌다면 어떨까? 교수님은 또 물으셨을 것이다. 자네 올해 몇인고? 그러면 나는 대답할 것이다. 네, 78세입니다. 가장 좋은 나이지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낯선 청년이 나를 찾아왔다.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오래전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중에 임신이 되어 낙태를 할지 말지 상의하러 왔었다. 내가 판단하기에 태아에게 영향을 줄 만큼 많은 양을 복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00% 장담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기를 꼭 낳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렇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복용한 약의 양으로 보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은 적지만 혹여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낳겠다고 결정해서 기형아를 낳는다면 그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가 청년이 되어 나를 찾아온 것이다. 선택의 길에서
그녀는 자신의 뜻을 지지해줄 누군가의 말이 필요했다. 그러나 다른 의사들은 모두 낙태를 권했다. 내가 그녀에게 해준 것은 그녀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라는 것뿐이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감내하겠다고 생각하면 결정은 쉬워진다.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는 다음을 고려하라. 하나, 최종 결정은 스스로 한다. 둘,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해보라. 셋, 최악의 사태를 미리 예견해보라. 넷, 멀리 보라. 다섯, 좋아하는 일을 택하라. 여섯, 쉬운 것부터 하라.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정은 내가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아는 것. 그러면 인생은 조금 쉬워진다. 쓸모 없음을 아는 순간 쓸모 있어진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고 김옥길 선생은 참으로 반듯한 분이었다. 당시 총장직은 연임제로 본인만 원한다면 죽을 때까지 해도 되는 자리였다. 그런데 어느 해 선생은 느닷없이 교수 식당을 찾아와 총장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나를 포함하여 식사 중이었던 교수들은 멍한 표정으로 선생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사퇴의 이유를 재미있게 비유했다. 선생은 모두 3번에 걸쳐 연임을 했다. 첫 번째 총장이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었다고 한다. 총장실로 찾아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해주는 이들도 있었다. 두 번째 총장직을 연임할 때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보다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만 총장실을 찾아왔다. 그리고 3번째 연임하게 되자 총장실을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선생은 이제 내가 그만둘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들자 선생은 바로 교수 식당으로 달려와 사임을 발표한 것이다. 선생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까봐 미리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생의 사퇴 이유와 발표 방식이 요즘 유행어로 쿨했다. 선생은 현명했다. 나는 속으로 선생에게 박수를 보냈다. 선생은 총장으로서 흠잡을 데 없이 일했다. 그리고 멈춰야 할 때도 분명히 알고 스스로 선택했다. 사회에서 영원한 자리는 없다. 직장인도 정년이 있고 무림의 고수도 칼을 꺾을 때가 있으며 밀림의 왕 사자도 이빨이 무뎌지면 젊은 사자에게 자리를 내놓는다. 그게 패배는 아니다. 자연계의 이치고 흐름이다. 김옥길 선생은 스스로 만족할 만큼 일하고 또 물러날 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분인가. 명장 이순신이 말했다. 장부가 세상에 나서 쓰일진데 목숨을 다해 충성을 바칠 것이요. 만일 쓰이지 않으면 물러가 밭가는 농부가 된다 해도 또한 족할 것이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다. 아무리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도 언젠가는 아이디어가 떨어지고 기력이 달린다.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던 사람들도 의례적으로 변한다. 저 노인네 하고 괜한 미움을 사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다. 더 이상 새로움이 없고 습관적으로 일한다고 느낄 때가 그만두어야 할 때다. 흐르는 물은 한 웅덩이를 채우면 넘쳐서 다시 아래로 흐른다. 일을 놓아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채워졌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웅덩이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 교직에서 물러나고 3년이 지나서 제자들이 나를 위한 저녁 모임 자리를 만들어준 일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제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현직에서 활발하게 일할 때는 나는 명실상부 여러분의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임하고 나서 학문을 접하는 기회가 줄고 임상에서 일하는 폭이 줄어들다 보니 새로운 이론이나 경험을 여러분께 현역 때처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 제가 강조해서 말했던 퇴임 후에는 여러분들이 나의 스승이 되어 많은 정보를 주기 바란다는 이야기를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스승입니다. 한창 바쁠 나이에 여러분이 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주고 근사한 장소에서 근사한 저녁까지 마련해주니 즐겁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 선생님,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선생님들 말씀 잘 듣는 모범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범생이 되는 첫 수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미래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나를 부족하게 생각했던 분들은 나는 이근우처럼 나이 먹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우세요. 나를 흡족하다고 생각한 분들은 나도 저렇게 되어볼까 하고 목표를 세워보세요. 나를 거울 삼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나이 먹기를 바랍니다. 노년이 먼 곳에 있는 것 같아도 지척에 있습니다. 이제 나 또한 가르치는 자리에서 물러나 여러분들에게서 배우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정성으로 가르쳐 주신다면 나도 쓸모있는 늙은이가 될 것입니다. 말이 끝나자 제자들은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주었다. 그 모임 뒤 나는 제자들과 동등한 관계로서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지식과 배움의 동반자가 되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만약 스승의 자리에 남아 가르치려고만 했다면 나는 고집센 노인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한다. 그 흐름 따라 변화하는 나의 쓸모를 발견할 줄 아는 것도 나이를 잘 먹는 것 중에 하나다.